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본래 자상한 사람이었기에 살림과 육아를 언제나 함께 나눴고 덕분에 크게 버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이 곁에 있었기에 회사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낳은 지 2년이 흐른 뒤 둘째가 찾아오면서 삶의 균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하나 키우는 것이나 둘 키우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곤 했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돌본다는 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들곤 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둘째 현서가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그 즈음은 반차를 여러 번 사용했던 터라 회사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반차 가능해? 왜? 혹시 또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 현서가 열이 많이 나는 모양이야. 근데 나는 이틀 전에도 반차를 사용했잖아. 회사 일도 바쁜 와중에 눈치가 보여서 자기한테 전화해 본 거야. 알았어. 내가 데리고 병원 다녀올게. 자기 시간 낼 수 있어? 회사에 잘 말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미안해. 그날 남편이 둘째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폐렴 기운까지 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서는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현서가 아프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가슴이 저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에 며칠간 쉬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을 눈치챘던 것일까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둘 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실은 나도 그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중이야. 그만두려면 내가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건 생각 좀 해보자. 자기 월급이 내 월급보다 훨씬 많잖아.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애가 둘이나 되는데 내가 그만두는 게 맞지. 사실 나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현서가 유독 잔병치레가 많아서 그게 최선일 것 같아.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거듭했지만 결국 제가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월급이 제 월급보다 훨씬 많았고 앞으로 승진도 남편이 더 빠를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 회사보다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었기에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양가에 알리자 시어머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남편보다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회사인데 그걸 그만뒀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건데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만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애 둘, 셋씩 키우면서도 잘도 다니던데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모네 며느리만 봐도 그렇잖니. 쌍둥이 키우면서 악착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요즘 같은 세상일수록 그런 악착 같은 게 필요하다니까. 시어머님의 주특기는 비교하기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모님 며느리와 저를 나란히 세워 견주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거야 거기는 이모가 쌍둥이를 돌봐주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도 엄마가 육아 도와주셨으면 그만둘 이유가 없죠. 혼자 니들 둘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보고 손주들까지 보란 말이야? 애들을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른 거니까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모네랑 우리랑 상황이 다른 건데 비교를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암튼 이제부터는 매달 드리는 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난데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제는 애들 엄마가 회사를 그만둬서 외벌이로 내 식구 먹고 살아야 해서 많이 빠듯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네 동생까지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용돈을 안 주면 우리는 어떡해? 시어머님 얼굴에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주만 아니면 엄마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주도 이제 취직하라고 하세요. 윤주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니까. 나름 열심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저번 달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다니까. 시어머님이 시누이 편을 들고 나섰지만 남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러니까 윤주가 계속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윤주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회사도 근태가 안 좋아서 잘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록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근태는 기본인데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엄마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하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자꾸만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지각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지각 몇 번 했다고 사장이 막 소리치면서 화까지 냈다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으란 말이야? 연락도 없이 계속 지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해해요? 엄마가 이러니까 윤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주제에 명품백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직접 벌어서 쓰라고 하세요. 분명히 경고하는데 엄마 노후자금으로 윤주 뒷바라지 했다가 금방 빈털털이 될 테니까 앞으로 아예 돈을 끊어버려야 해요. 남편이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지만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습니다. 그러게 내가 둘째 낳지 말라고 했잖아. 요즘은 다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운다고 하던데 굳이 뭐 한다고 둘째를 낳아서 이 사달을 만들어?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첫째가 딸이었다면 둘째 낳아도 상관없었겠지만 첫째가 아들인데 굳이 둘째를 뭐하러 낳았냐 그 말이잖아. 그 바람에 나까지 힘들어졌잖아.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둘째 낳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뱃속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굳이 뭐하러 낳느냐며 대놓고 싫은 티를 냈어요. 맞벌이를 하며 회사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잠깐이라도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시어머님은 번번이 단박에 거절하곤 했어요. 엄마, 내일 하루만 준서 좀 부탁드릴게요. 준서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 보내기 조금 그래서요. 웬만하면 부탁 안 드리는데 정말 급해서 그래요. 처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들어주다 보면 습관이 되기 마련인 거야. 난 절대 손주 봐줄 생각 없으니까 이런저런 하지 마. 엄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난 절대 손주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님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엄마에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혹시 내일 바빠? 내일?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주말 내내 준서가 열이 났거든. 내일 어린이집 보내기 조금 그래서 혹시 엄마 시간 되면 도와줄 수 있나 연락해봤어. 단기로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말이야. 다른 일도 아니고 준서가 아픈 건데 무조건 가야지. 지금 준비해서 바로 출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매번 미안해. 됐어.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애까지 봐달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어서 엄마는 오히려 행복하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엄마 말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친정이 지방이었지만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는 열일 제쳐두고 단숨에 달려와 주셨어요. 그에 비해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사셨지만 오로지 당신에게 일이 있을 때만 우리를 찾곤 했어요. 그런 상황이 거듭되다 보니 남편은 우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처음 시누이를 만났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어느 브랜드 옷인지 물었거든요. 이거 이름 없는 브랜드 옷이죠? 아, 네. 그냥 아울렛에서 샀어요. 겉옷은 비싼 걸 사야 오래 입으니까 앞으로는 신경 좀 써야겠네요. 설마 우리 오빠한테도 이런 옷 입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솔직히 말해서 신우이는 철이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결혼 후 어느 날은 집에 놀러왔던 신우이가 서랍장을 뒤진 모양인지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두 눈을 반짝거렸어요. 그러더니 대뜸 목걸이를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 엄청 비싼 거죠? 아, 네. 언니가 웬일로 이런 비싼 목걸이를 다 샀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예요. 어쩐지 언니가 이런 목걸이를 살 리가 없죠. 신우이가 목걸이를 들고 거울에 비춰보더니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 이 목걸이 며칠만 빌려주면 안 돼요? 계약직이라고 여직원들이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 견제하려면 이런 목걸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 하거든요. 딱 한 달만 빌려주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안 돼요.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와, 할머니께서 이런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께서 직접 백화점에 가서 사준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셔서 미처 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조차도 아까워서 목걸이를 고이 간직해두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서랍장을 뒤지던 신우이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빌려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차 거절 의사를 밝히자 신우이의 얼굴이 금세 일그러졌습니다. 잘 쓰고 돌려줄게요. 아가씨, 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 저도 아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신우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억울하다는 듯 투정을 부리자 남편이 버럭 외쳤습니다. 목걸이 주인인 언니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고집을 피워? 절대 안 되니까 그만해. 그제야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신우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로 정직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근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다 그만두기 일쑤였거든요. 어느 날은 본가에 다녀온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채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잠을 자다가 지각을 해서 회사에서 잘려? 아가씨 또 회사 그만뒀대?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매번 근태 문제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물음에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어머님이 왜 안 깨워주셨는데?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갈 때마다 전화까지 한 모양인데 그 소리도 못 듣고 잔 모양이야. 참 이상한 게 대부분은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잖아. 근데 윤주는 아예 일어나질 않는다니까? 그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어. 그동안 이런 얘기는 창피해서 안 했는데 수능날조차 늦게 일어나서 재수했거든. 뭐? 수능날 늦잠을 잤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조차 없었기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하필 수능 직전에 시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입원을 하셨고 수능 당일 병원에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신우이는 끝내 늦잠을 자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재수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럼 자기라도 깨워줬어야지. 난 아르바이트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고 그랬거든. 윤주가 대학 가면 돈이 더 들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늘렸어. 그치만 나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알람 맞춰놓고 도시락까지 싸고 나갔어. 근데도 알람을 못 들었다고 하니까 미치고 펄쩍 뛸 노릇 아니겠어. 암튼 나도 이제는 포기 상태야. 버릇 고쳐놓을 생각은 안 하고 엄마가 끼고 돌 생각만 하잖아. 그때쯤 남편도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신우이의 행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 버티다가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사치를 하느라 금세 빈털터리가 되곤 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쳐도 예뻐 죽겠다며 감싸고 도는 시어머님이 문제였어요. 시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이라도 하면 시어머님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 고작 5분 늦었다고 그걸로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지? 아니 고작 5분 늦은 걸로 뭐라고 했단 말이야? 막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따위 회사 당장 그만둬. 어디 남의 귀한 자식한테 화를 내고 난리야. 그러다 보니 시누이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가 돈이 없다고 징징대기라도 하면 시어머님은 어김없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이은주도 나름대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 네 동생 기죽으면 안 되니까 네가 돈 좀 주고 그래. 니들이 돈 안 준 뒤로 윤주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지만 다행히 남편이 딱 잘라 거절했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어느 날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가만 보면 어머님이 아가씨한테만 관대하신 것 같던데 왜 그런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게 사연이 좀 있긴 해. 무슨 사연인데? 엄마 혼자 우리 남매를 키웠잖아.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서 윤주를 외할머니한테 자주 맡겼거든. 안 간다고 울고 있는 동생을 억지로 할머니한테 보낼 때마다 엄마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 그 기억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내 생각도 같아. 그치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변함없이 시누이를 감싸기만 했는데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기막힌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오빠 언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뜬금없이 결혼이라니?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시누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 5천만 원만 빌려줘. 뭐? 5천만 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넌 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 거야?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다짜고짜 그 큰 돈을 빌려달래. 오빠네 회사 대기업이니까 대출 같은 것도 잘 될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빌려줘. 오빠랑 언니한테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넌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을 지금껏 왜 못 모았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해야 해서 그런 건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야말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돈 없으면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 잔뜩 화를 낸 채 남편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기에 저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편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돈만 펑펑 쓰고 다니더니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저런 식인데 결혼해도 잘 살겠어?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면 남자가 도망갈 수도 있다니까. 남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어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잔소리한 거지?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시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남매 사이를 갈라놓겠다 뭐 그런 거니? 네가 나 시킨 거지? 나한테 상의도 없이 회사 때려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러게 내가 둘째는 낳지 말고 하나만 잘 키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이게 다 네가 회사를 그만둬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시어머님이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엄마,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 결혼 자금을 1억도 아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해? 적어도 며칠 생각해 볼게요.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애가 둘이나 돼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애는 하나만 낳으라고 했잖아. 엄마,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암튼 우리는 돈 못 빌려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내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속을 썩였다 한들 피부치가 새 출발을 한다는 걸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남편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결혼 전부터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던 통장 있다고 했잖아. 비상금으로 모은다던 그 돈? 그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 그래? 많이 모았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새 많이 모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 돈 그냥 아가씨한테 주자. 뭐? 그 돈을 왜 윤주한테 줘?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잖아. 그건 절대 안 돼. 자기야,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지금 아가씨 입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그게 별거 아니지만 아직도 그런 걸로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와중에 결혼할 때 돈도 없으면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할 수도 있어. 어차피 그 돈 비상금 하려고 모은 거잖아. 결혼에 보태라고 주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내자. 결국 제 설득에 남편도 마지못해 따라줬고 시누이 결혼식에 보태라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편하자고 주는 돈이었기에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고모부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불만이 가득해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요. 결혼 후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시누이가 집에 초대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술도 마시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소주병이 하나둘 비어지고 술 기운이 슬슬 오를 무렵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이 떨어졌네. 내가 더 사올게. 그렇게 시누이가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는데요. 시누이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고모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 그동안 윤주가 형님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윤주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윤주가 빌려준 돈 언제까지 돌려주실 생각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빌려준 돈이라니?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윤주가 돈 빌려줬다면서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제 윤주도 결혼했고 하니까 돌려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도 아니고 오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되도록 빨리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윤주한테 돈 빌린 적 없어. 아니, 윤주가 분명히 돈을 빌려줬다고 했는데. 글쎄 난 돈 빌린 적 한 번도 없어. 남편의 말에 고모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고 시누이가 술을 사들고 들어왔고 문이 열리자마자 고모부가 벌떡 일어나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돈 빌려드렸다며?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당장 설명해. 순간 시누이가 소리내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날 밤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시댁에 도착해보니 집안 공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머리를 감싸진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박서방이 물었을 때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거기서 니들이 아니라고 하면 윤주가 뭐가 되겠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선은 네 동생을 위해서 오빠가 그 정도는 했어야지.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우리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며 나무랐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가 고모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우선 결혼은 해야 하잖아. 오빠한테 돈 빌려줘서 돈이 얼마 없다고 했어. 우리가 3천만 원 준 건 어떻게 했어?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지. 요즘 물가가 있는데 3천만 원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럼 결혼 자금은 전부 어디서 난 건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눈이 높아진 신우이는 시어머님 통장에 있던 돈뿐만 아니라 카드까지 마음대로 사용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다 보니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서 마구잡이로 긁고 다닌 거였어요. 그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신우이가 통곡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자 시어머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니 뭐든지 엄마랑 상의를 했어야지. 이 와중에 네 오빠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더니 시어머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 네가 우리 집 가장인데 다 해결해 줄 거지?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연체가 됐다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거든. 이럴 때 든든한 아들 며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지 뭐니. 그러게 이게 다 니들이 꼴랑 3천만 원만 줘서 그런 거잖아. 요즘 3천만 원으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억지에 남편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집 가장이에요? 뭐? 네가 가장이지 그럼 누가 가장이야? 이 집 가장은 엄마고 전 집사람이랑 애들한테 가장이죠. 절대 한 푼도 못 도와드리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 윤주 이혼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죠.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저까지 이혼당하길 바라세요? 우리 이혼하면 엄마가 애들 봐주실 거예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혼한다고 협박을 해.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이혼당할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앞으로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저는요. 자식 둘 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남편이 버럭 외치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 시누이는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이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남편은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아예 연을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은 이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이모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연은 끊고 살고 있지만 내내 마음이 편치 않지. 근데 연 끊고 사는 거 미안해할 필요 없어. 부디 니들끼리만이라도 잘만 살아주렴.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것도 없다. 니들은 할 만큼 했는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저번에도 집에 와서 하소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윤주가 이혼하긴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하면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니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 생각해. 대신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이모님의 말씀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때도 있지만 이모님의 전화를 받으며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이별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곁에 머물수록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금씩만 배려했더라면 지금쯤 여느 가족들처럼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